오케이.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 잊어먹었겠지, 당연히. 주말 동안에, 푹 쉬었을 거 아니야. 다른 수업 뭐 밀린 것도 동영상도 봤을 거고, 내 거는 라이브니까 수업 끝나면은 딱 접어두고 안 보는 거 아니야? 추석이나 한번 물어, 김경미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성이 안녕?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현주, 잘 있었고? 네, 네. 태영이?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다들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오늘은 1시간짜리 수업이니까 뭐 서두 자르고 지난 시간에 아마도 했던 내용을 기억을 못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 약간 이어서 설명하고 바로 강의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면역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면역 반응을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면역 반응 중에서 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는 거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패소젠 어소시에이티드 몰레큘라 패터닝, 그래서 PAMP라는 거, 그리고 그 패소젠 병원균의 형태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수용체는 톨라이크 리셉터 TLR이라는 거하고 오늘 이어서 할 리그아이 MD5 생각날까 말까? 처음 듣는 얘기야, 병성아? 조금 들었던 얘기가 나야 돼요. 그리고 그거의 궁극적인, 이제 PPT를 보여드리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선천면역 구성에서 특히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시스템에서는 패턴 리커그니션 리셉터라고 해서 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톨라이크 리셉터하고 리그 1 MD5라는 아이. 톨라이크 리셉터가 외부 또는 내부에서 인식한다 그러면 리그 1 MD5는 세포 내부에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아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바이러스 면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 얘네가 뭐 바이러스의 RNA가 됐건 DNA가 됐건 바이러스의 외부 껍데기가 됐건 인식을 해서 내부 면역세포의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은 유전자 발현 조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인터페론. 여기 있죠. 인터페론. 인터페론 중에서도 첫 단계는 타입 1 인터페론이라고 해서 인터페론 알파, 베타를 의미를 하고요. 그 인터페론 알파, 베타가 활성돼서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적응 면역, 후천 면역에 작용하는 T셀이나 B셀에서 인터페론 감마라는 애를 만들어내서 직접적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주요 내용이고요. 오늘 할 내용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병원체 표면에 노출된 분자, 패소젠 어소시에이티드 몰레큘라 패터닝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거를 인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톨라이크 리셉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톨라이크 리셉터의 종류는 뭐 외부에 있는 거, 내부에 있는 거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요. 내부에 있는 것은 주로 이 엔도좀에 붙어 있어요. 이게 엔도좀은 그 엔도플라즘 리티큘럼 ER 소포체 또는 골지 컴플렉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머니예요. 그리고 여기 있듯이 뭐 더블 스트랜드 RNA 또는 싱글 스트랜드 RNA 이런 바이러스 증식 과정 중에 노출되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인식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작동 원리는 좀 뭐 중간에 어댑터 몰레큘, 중간에 매개의 분자들이 작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인터페론의 발현 유도, 이것도 인터페론 베타의 생산 유도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한 예로 TLR3 패스웨이를 통해서 쭉 작동하는
몰레큘라 이제 어댑터 몰레큘들을 얘기하고 인터페론 유도되는 것까지 얘기를 한 거죠. 더블 스트랜드 RNA를 인식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TLR3에 이게 이제 리셉터가 되는 거고요. 요 몰레큘라 패턴을 인식하는 거는 더블 스트랜드 RNA죠. 그러면 요게 활성화되면 그 밑에 있는 트립, 그 다음에 트립이 활성화되면은 누군가를 인산화시켜요. 트랍, TNF 리셉터 어소시에이티드 팩터 6 한데 굳이 뭐 여러분이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중간 어댑터 몰레큘이 작동을 한다. 트립, 트랍 6, 그 다음에 TBK, 트랍 어소시에이티드 NF 카파비 바인딩 카이네이즈. 카이네이즈라고 하면은 인산화시키는 애라고 했어요. 인산화. 우리 몸에 단백질의 인산화는 활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세포 신호 활성. 결국에 TBK1이라는 애가 활성화돼서 IRF3라는 애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인산화시킬 거고 이게 핵으로 이동해서 유전자 발현을 유도합니다. 전사 조절을 한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인터페론이 발현이 됩니다. 또는 NF-카파비가 활성이 돼서 TNF-알파, IL-6, IL-12 같은 염증 반응 관여하는 사이토카인 발현도 촉진을 한다는 거죠. 요거 한 예예요. 예로 하나 정도. 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오픈북을 뭐 하든 찾을 수가 있겠죠. 오늘 할 얘기는 이제 리그 1, MD5 또 다른 형태의 Recognize Receptor입니다. 리그 1 또는 MDA5라고 읽고요. 뭐 인지 분자는 여기 있듯이 RNA, 바이러스의 RNA를 인식하고 복제 중 중간 산물로 생성되는 세포 내에 더블 스트랜드 RNA 인식한다고 되어 있죠. RNA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항바이러스 작용의 필수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도 RNA 바이러스예요.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 앞에서 분류하는 방식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자, 그 7가지. 뭐 항바이러스 작용에 필수적이라고 그랬는데, 뭐, 여하튼, 요 리그I MD5가 얘네들 막는데 주요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RNA 바이러스 게놈의 특징적인 구조인 뭐 5pp RNA 구조를 인식한다. 뭐 떠나서라도 리그I MD5는 RNA, 더블 스트랜드 RNA를 인식한다. 세포질에서 작용하고 세포 내 수용체죠. 상피세포 등 대다수의 세포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리그아이 MD5 하면은 뭐 RNA 헬리케이즈나 아니면 2개의 카드 도메인, 캐스페이즈, 리크루먼트 도메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활성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작용 기작은 더블 스트랜드 RNA가 결합을 하겠죠. 어디에? 카드 도메인 노출되면 활성화된다고 했어요. 얘가 리그아이에 또는 MDA5의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인식이 되면은 이 카드 도메인이 바깥으로 노출이 돼요. 모양 변화를 일으켜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활성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카드 도메인이 노출이 되면은 IPS, 뭐 인터페론 프로모터 스티뮬레이터라고 하는데 IPS가 이제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림으로 이제 IPS하고 여기 있는 카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활성을 띠게 되고 이게 아이카파비 혹은 TBK를 활성화시키면 이게 핵으로 들어가서 NF-카파비를 또는 RIF, RIF3를 IRF3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TBK하고 IRF는 TLR에서도 나왔었어요. TBK1, IRF3. 이게 이제 활성시키면 얘가 핵으로 쏙 들어가서 전사를 활성시킨다고 했었죠. 전사 활성,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RNA 단백질 통해서 인터페론을 생산하는 거죠. 이때 만들어지는 게 타입 1 인터페론입니다. 타입 1 인터페론은 인터페론 알파, 베타가 포함되는 아이예요. 여기도 앞에서도 TLR
시스템에서 인터페론 베타 이제 발현시켰다고 그랬는데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여튼 iPS 어댑터 프로테인을 통해서 카드부터 시작하죠. 카드 도메인이 노출되는 게 1번이고요. 다이머리제이션 활성화되면은 iPS 활성이 되고요. 이것에 의해서 I 카파 카파 B 혹은 TBK가 활성이 되고요. 이거에서 NF 카파 B 또는 IRF가 활성화됩니다. 이 NF 카파 B도 뉴클레어 팩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핵 안으로 들어가서 전사 활성 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매일 LPS나 이런 박테리아 독소를 가지고 활성을 시키면 TLR4라는 것이 작동을 하면은 똑같이 요 인터페론 NF-kappaB가 활성이 되는 거를 통해서 인터페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인터페론의 활성을 위해서 NF-kappaB나 I-kappaB, 요게 NF-kappaB의 전구가 I-kappa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형식을 통해서 활성을 띠게 되고 인터페론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두 개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엔도점으로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의 이제 바이럴 뉴클레익 액시드죠. RNA가 될 수도 있고 더블 스트랜드 RNA 또는 DNA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용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TLR 톨라이크 리셉터 척 리프가 활성이 되고요. 그러면은 트랍이 활성화돼서 얘가 TBK1, 뭐 아이카파B, 엡실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IRF3 이게 핵으로 들어가서 이게 핵이죠. 전사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거죠. 또는 이쪽은 미토콘드리아에 이제 MAVS, 메이브스라고 하는 단백질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카드 도메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리그1이 더블 스트랜드 RNA 또는 PPP, 포스페이드 싱글 스트랜드 RNA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 유전자의 5-에 존재하는 유전자 형태예요. 이거를 리그1이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카드 도메인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의 메이브스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활성을 띠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IPS라고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 도메인과 결합을 해서 활성을 띠면은 트라프가 활성화되고 TBK, 아이카파비, IRF3, 그 다음에 전사 활성. 동일한 방식으로 거의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는 톨라이크 리셉터에 RT, RIF, 트립이라는 애가 작동하는 거고, 여기서는 리그1과 결합해주는 IPS 또는 메이브스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활성이 되는 거죠. 중간에 뭐 TAK1이나 아이카파비 쪽으로 해서 P50, P65 똑같은 형태예요. NF-kappaB가 활성되는 루트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뭐 굳이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트랍에서 아까 나왔던 I-kappaB에 의해서 NF-kappaB 활성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I-kappa 입실론, I-kappa 입실론이니까요. 두 가지 TLR 수용체와 리그1 MD5 신호 전달입니다. 여기 전사됐어요. 뭐가? 인터페론, 알파, 베타. TLR 경로 비교한 건 앞에 그림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신호 전달 최종 결과는 동일해요. 최종 결과는 인터페론 하나로 모여지게 되고요. TLR은 주로 세포 밖의 분자, 그리고 리그와는 세포 내의 분자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그랬었죠. 중요한 거예요, 서로. 리그와는 미토콘드리아 외막에 위치한 iPS 분자가 어댑터 분자로 작용한다. 아까 메이브스라고 하는 아이의 카드 도메인 똑같아요. 카드 도메인끼리 결합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분자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최근에 알아낸 게 선천면역에는 미토콘드리아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이브스나 iPS 분자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도 선천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따라서 선천 면역 작용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단순히 세포 활성 또는 에너지 생산, 대사에만 중요한 역할을 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면역, 기타 더 중요한 것들도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림이 킵니다. 이거를 말로 쭉 풀어서 설명해서 TLR과 뭐예요? 리그1 신호에 의한 인터페론 생산을 풀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한다는 게 별게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는 몰리큘들 글자 써주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약간의 지식을 설명하면 되겠죠. 오케이.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세요? TLR 또는 리그1 아니면은 아주 혼돈이 되거나 그런 부분 없으세요? 없으면 계속 진행합니다. 오케이? 미토콘드리아가 선천 면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부분이 바로 이 IPS하고 요 메이브스입니다. 왜 얘네들을 이름을 다르게 부르냐고 하면요. 발견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와 이거는 동일한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어서 이름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서로 새로운 단백질 찾으면 이름 붙이려고 애쓰기 때문에 인터페론의 작용이에요. 인터페론이 바이러스의 억제를 위한 면역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파이널 생산물이라고 얘기했고요. 발견한 건 1950년도 말 60년대 직전에 이제 인터페론이라는 거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1에 알파, 베타가 있고요. 구조는 상당히 유사한 형태고 대다수의 세포에서 생산을 합니다. 대다수. 감염된 세포가 선천 면역 작용에 의해 생산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타겟으로 했을 때? 누구? 바이러스. 인터페론 타입 2 인터페론은 인터페론 감마를 주로 지칭하게 되고요. 활성된 누가? T림프구. 이게 적응 면역이잖아요. 후천성. 그쵸? 얘네가 얘를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T림프구가 주로 생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의 발현과 인터페론 작용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처음에 바이러스가 아까 얘기한 톨라이크 리셉터 또는 리그아이를 통해서 트립, IPS, 라프, 프랍6, 그 다음에 IRF, TBK, IRF, 그 다음에 인터페론 알파 베타. 반복이에요, 계속. 활성을 하게 되고요. 이 인터페론 알파 베타가 T셀 활성을 통해서 인터페론 감마를 만들거나 또는 여기 있듯이 인터페론이 요거는 인터페론 리셉터예요. 그러면 잭스텟이라는 신호 물질을 활성화시키고 요 스탯이 여기 있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R이나 25, OAS 또는 RNase L, MX 이런 단백질들의 생산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인터페론이 작용시키는 아이들이에요. 인터페론 작용 기작해서 생산 후 세포 밖으로 분비된 다음에
인접세포에 인터페론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잭스텟이라고 아까 얘기한 신호 전달 분자예요. 신호 전달 물질 또는 분자, 단백질이에요. 얘네가 인산화를 되는 거죠. 인터페론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잭이 이제 포스페이트 붙어서 인산화되고요. 인산화된 잭이 스탯을 인산화시키고 활성되는 거예요. 스탯3가 뭐 스탯이 얘도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다이머리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이머를 만들어서 핵으로 들어가요. 전사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들을 인터페론 촉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인터페론 스티뮬레이팅 진에서 표현하고요. 바이러스 증식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아이들입니다.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R, PKR, 25OAS, RNase L, MX라서 믹소바이러스 레지스턴스 G라는 MX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아이들이 다 바이러스 증식 억제합니다. 인터페론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R을 억제시키죠. 그리고 25 올리고 아데닐레이트 신세이즈가 OAS예요. 올리고 아데닐레이트 신세이즈 OAS 인액티베이션. 원래는 이 더블 스트랜드 RNA나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의 지놈이죠. 이런 아이들이 이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갖고 여기 있듯이 요거는 인터페론이 얘네들을 이제 작동시키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자체만 있다고 하면은 원래대로 바이러스 자체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아이들의 활성이 유도가 되는데요. 인터페론이 이거를 억제를 하게 되면은 원래의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RNA 데그라데이션 시키고 트랜슬레이션 이니비션 단백질 만드는 거 이제 억제하고 뭐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상반되는 작용으로 이제 작동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원래는 인터페론 이런 애들을 억제한다. 하나씩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R 같은 경우는 더블 스트랜드 RNA에서 활성화되는 세린 스레오닌 카이네이즈라고 되어 있죠. 포스 인산화 시켜주는 거예요. 세린과 스레온이라는 아미노에시드에 인산화를 시켜주는 카이네이즈예요. 카이네이즈. 얘가 활성화되면은 EIF2A 인산화시켜서 단백질 번역 개시를 억제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고 단백질 못 만들게 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25 올리브 아데닐레이 신세이즈 같은 경우도 더블 스트랜드 RNA에서 활성화 되었을 때 얘가 활성화되면은 RNase L을 활성화시키고 이 RNase예요. RNA 분해하는 효소예요. 바이러스 RNA를 분해해서 번역을 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RNA를 분해해서 없애버리면은 복제가 안 되겠죠. 바이러스 증식 억제. 이것도 번역 억제니까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증식이 억제되는 형태로 작동하는 거고요. MX 믹소바이러스 프로테인도 요 GTPase 활성을 해서 바이러스 RNP의 세포 내 이동을 막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MX 단백질 바이러스 뉴클레오 프로테인 컴플렉스예요. RNP가 세포에서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유전자 증식을 막는 거죠. 유전자 복제.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R25 OAS MX 단백질 그리고 하나 빠진 게 RNase L인데 RNase L은 실질적으로 RNase L 자체 또는 요 OAS 시스템에 의해서 활성화된 RNase가 동이 RNase 통해서 RNA를 분해하고 바이러스 증식을 막게 되는 그런 식의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활성을 하게 된다? PKR 올리고 아데닐레이트 신세이즈 MX 단백질 다 인터페론 알파 베타에 의해서 활성되는
유전자들입니다. 오케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은 반대로 얘네들을 억제를 할 거예요. 자연살상세포 작용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뭐 뜬금없이 바이러스 얘기하다가 자연살상세포 나오는데요. 면역세포하고 그리고 림포사이트 얘기에 이제 중간에 빠져 있는 게 이제 NK셀이에요. NK셀 작용기작은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인식하고 살상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작용하는 역할을 하죠. 세포질 과립에 있는 독성 단백질들을 분비를 해서 감염된 세포를 이제 죽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죽일 때는 이제 세포 사멸, 에이팝토시스로 세포 자살이죠. 유도를 해서 죽이게 되고요. 대식세포에 의해서 생산되는 사이토카인이 IL-12에 반응해서 인터페론 감마 생산을 촉진한다. 그러면 대식세포가 활성화되고 표식한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페론 감마를 생산하는 아이가 T셀이었죠. 그러면 T셀이 또 이 인터페론 감마에 의해서 활성화되고요. T셀 중에 이제 TC라고 하는 게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얘는 과립이라고 표현했는데 세포질 과립이 요 독성 물질이에요. 퍼포린이나 이런 물질들을 얘기를 하고요. NK셀이 직접적으로 그런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를 인식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런 과립 물질을 주입을 해서 세포 자살로 에이팝토시스로 사멸시킨다고 얘기했었죠. 동일한 형태입니다. IL-12에 의해서 마크로파지가 활성화되면은 또는 인터페론 감마에 의해서 마크로파지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면은 그 대식세포가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를 이제 포식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포식해서 죽이게 되는데 인터페론 감마 또는 IL-12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인터페론 이게 T 셀에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자연살상세포 자체의 기능도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T셀, 특히 TC죠. 사이토톡식 T셀하고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감염된 세포의 인식이라고 했는데요. 자연살상세포 표면에 항원이죠. 항원을 표지해서 활성화된 수용체와 억제 수용체 발현 둘 다 하게 되는데 두 수용체 간의 균형에 의해서 활성이 결정된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성 수용체죠. 인식해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정상세포 두 수용체에 대한 리간드 발현하는 정상세포는 활성 억제를 둘 다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죠. 근데 바이러스를 포함한 병원체 감염세포는 활성과 관련된 것만 발현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메이저 히스토 컴패티빌리티에서 MHC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라는 형태로 요 바이러스의 항원을 표지해 주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될 거고요. 이게 자연살상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쵸? 이니비톨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액티베이팅과 이니비톨, 활성과 억제 수용체를 둘 다 갖고 있는 아이예요. 정상적인 세포에 대해서 둘 다 결합이 되기 때문에 밸런스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패소젠 이니빗 MHC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감염된 이런 세포들 같은 경우는 요 MHC 요건 클래스 1일 거예요. 아마 짝대기 하나니까. MHC가 뭔가를 표시하는 거 평소에는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면역 적합성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그게 이제 메이저 히스토 컴패티빌리티를 통해서 면역 적합성, 면역 반응에 대한 유사성이 있는가 다른가를 가지고 장기 이식이나 이런 거 하게 되죠. 가족 관계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셀프, 내 거와 넌셀프, 남의 거를 인식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 거를 인식하면은 죽이지 않는 거고요. 내 게 아니다, 타인 거다.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는 바로 죽이게 되는 그런 형태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면역 반응이에요. 셀프, 넌셀프를 인식하게 된다. 뭐를 통해서? MHC가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또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MHC가 내 거를 인식시켜주기도 하고 타 거를 인식시켜주기도 해요. 그게 덴드라이트 셀들이 항원 표지를 하게 되죠. 여기 이제 APC, 안티젠 프리젠팅 셀로 변화가 되는데 그 과정하고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거를 인식시키면은 서바이벌, 남의 거를 인식시키면은 죽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선전 면역은 어느 정도 설명을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후천 면역입니다. 선천 면역이 근데 선이라고 했어요. 먼저 작동하고 더 중요하다. 그 후천 면역은 부수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후천 면역의 기능은 면역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신. 한 번 걸렸던 거에 다시 걸리지 않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후천 면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후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반응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네이트 이뮤니티에서 바이러스 감염과 함께 인터페론 알파 베타 그리고 NK셀 활성화돼서 선천 면역 반응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부가 T셀, T림포사이트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하고 이 T셀에 의해서 B셀, T림포사이트, B림포사이트 활성화되면서 얘가 안티바디죠. 항체를 형성해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 항체가 뭐에 대한 항체? 병원체에 대한 항체잖아요. 그쵸?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병원체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뭐 중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항체로 인식해서 TC, 사이토톡식 셀을 직접 킬 할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후천 면역의 두 형태를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천 면역 반응에서는 특이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그냥 막 셀들이 나와갖고 내게 아니면 바로 죽이는 반응. 그 중에서 일반적인 반응이 대식세포나 이제 중성부가 반응하는 거고, 일반 세포들이 인터페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을 인식해주는 수용체 T랑 리그아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항체를 인식하기는 특이적이지 않지만 뭔가 외부에서 들어온 항체를 인식해서 작동하는 보체 시스템, 컴플리먼터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후천 면역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안티젠, 이제 뭐 병원체가 되겠죠. 프로테인, 외부 프로테인이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아니면은 뭐 파라사이트, 기생충, 그리고 펀자이, 곰팡이 같은 것들이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휴머럴 리스폰스 또는 셀룰라 리스폰스 두 가지 형태로 작동하는 게 후천 면역입니다. 휴머럴은 혈액과 관련 있던 혈액성 면역, 셀 메디에이티드 세포성 면역 두 가지 형태로 후천 면역이 작동하게 되고요.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는 게 뭐 T림포사이트, 티슈. 혈액성 면역에 관여하는 게 B셀. 이거 블러드. 혈액성 면역. 결국에 세포성 면역은 세포를 직접 죽이는 거예요. 활성시키거나. 그게 이제 본메로에서 만들어지거나 이게 사이머스에 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숙화된다고 했었죠? 사이머스. 흉성. 이게 이제 T 헬퍼 CD4 T셀이 활성화되게 되고요. 이게 림프노드에 가서 T 헬퍼 셀들이 사이토카인들을 많이 분비하게 하고 다른 T셀들의 활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이 T 헬퍼는 누구를? B셀을 활성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그러면 B셀이 활성화돼서 프리B셀이 플라즈마 셀로, 그리고 플라즈마 셀이 뭐 하는 셀이냐? 항체를 만들어내는 셀이에요. B셀이 활성화돼서 플라즈마 셀이 활성화시키고 플라즈마 셀이 항체를 만들어서 이 바이러스들을 억제를 하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요 다리 하나짜리가 클래스 1이라고 그랬고,
다리 2개짜리가 클래스 2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MHC 클래스 2, MHC 클래스 1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어떠한 T셀을 활성화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는 그리고 MHC 클래스 1은 CD 8이에요. 결국에는 8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2, 4, 8, 1, 8, 8. 클래스 2는 CD4. 클래스 1은 CD8. 그러면 낮은 숫자부터 먼저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4가 T 헬퍼. 활성이 먼저 돼야 사이토톡시티 셀을 도와줘서 또는 B셀을 도와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CD4 얘가 MHC 클래스 248이랬잖아요. 2 그러면은 이 아이가 CD8 TC 얘는 T 헬퍼 활성화시키게 되고 T 헬퍼가 B셀을 성숙하게 되면은 B셀 플라즈마 셀이 돼서 항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항체는 어디에 떠다녀요? 항체는 혈액에 떠다니겠죠. 그래서 혈액의 면역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혈액성 면역이고요. 얘는 T셀, CD4 T셀, CD8 T셀. 결국에 세포예요, 세포. 요 T셀 자체가 작동하는 거죠. 헬퍼셀로 또는 킬링셀로. TC예요. 그래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죽인다. 직접 작용. 근데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고 요 항원을 인식해서 항체가 반응했을 때 스페시픽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억했던 애만 작용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적응 면역 또는 후천 면역. 후천 면역의 말 그대로 후천 뒤에 한번 경험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아프지 않게 경험을 하면은 백신이고요.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픈 다음에 항체가 형성이 되면은 그 아픈 다음에 형성이 됐으니까 기억이 된 거죠. 다음에는 똑같은 바이러스 또는 똑같은 질병에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보호 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뭐 복잡하게 막 써놨지만 이 후천 면역에는 혈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B세포가 매개고요. 세포성 면역은 T세포가 매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B세포는 최종적으로 항체를 생산하게 되고요. T세포는 세포 독성 T림프, 사이토톡시 T셀 또는 보조 T셀, 도움 T셀이죠. 1, 8, 8, 2, 4, 8. 기억하세요? 맞죠? MHC 클래스 2와 결합하는 게 CD4 T셀이에요. CD4 그 보조 수용체가 MHC 클래스 2를 인식한다는 거고요. CD8의 포지티브를 CD8을 갖고 있는 T셀이 MHC 클래스 1을 보조 수용체 인식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짝지어서 활성화된다고요. 오케이, 뭐 쭉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림포사이트, CD4 또는 CD8, 포지티브 T 림포사이트, B셀 리셉터, T셀 리셉터에 반응하겠죠, 당연히. 리간드는 안티젠, 프로테인이 될 거고요. CD4는 2, CD8은 1이에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2, 4, 8, 1, 8, 8. 죽을 때까지 아진서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먼저 작동하는 게 헬퍼, 보조를 활성화시키고 뒤에 작동하는 게 8, 숫자가 크니까 직접 죽인다. CT에 사이토톡시티셀. 오케이. 작동하는 원리는 항체니까 면역 반응을 일으킬 거고요. 헬퍼 T셀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더 활성화시킬 거고
사이토톡식 T셀은 아까 말한 퍼포린이나 이제 그랜자임,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해서 셀을 직접적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뭐 TM, BM, 메모리 셀을 갖고 있어요. 메모리, 기억세포. 그래서 다음에 감염됐을 때 즉각 반응을 해서 다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후천면역 구성요소, 뭐 했던 얘기 다시 요약이에요. 특정 에피톱, 한원을 인식하게 되고요. 특이적이다, 비특이적이다, 특이적인 반응이고요. 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수용체를 인식합니다. B셀은 BCL, BCR, T셀은 TCR.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 소용체로 T셀 리셉터가 있는 거고요. 보조 소용체로 CD4 또는 CD8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8, 248. 사이토톡식 T셀이 갖고 있는 CD8. 헬퍼 T셀이 갖고 있는 CD4. B셀은 수용성 항원, 3차 구조를 직접 인식하게 되고요. T셀은 MHC, 메이저 히스토 컴패티빌리티 분자와 결합된 복합체를 인식한다. 이런 거죠. 여기 MHC 클래스 1에 붙으네, 에피톱 2에 붙으네. 요거를 인식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림프구 분화 과정이라고 해서 림프구가 어떻게 분화하는지 뭐 쭉 나열을 한 건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네이처예요. 완전히 천여 상태. 아무것도 인식을 안 한 깨끗한 상태가 되겠죠. 분화 발생하기 전에. 근데 그게 이제 그 상태에서는 골수의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조혈 모세포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성숙화, 어디론가 자극을 받으면, 자극이라 하면 병원체의 감염이겠죠. 바이러스 또는 뭐 외부의 그런 성숙화, 머추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B셀은 골수에서 성숙하게 되고 T셀은 흉석, 사이머스에서 성숙을 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메로에서 이제 스템셀, 뭐 혈액 스템셀이라고 조혈 모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네들이 이제 뭐 특정한 진 리어레인지먼트, 이 상태까지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굉장히 다양한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특정 안티젠에 대해서 안티젠이 들어왔을 때 외부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뉴 안티젠이 도입을 하게 되면 걔를 인식하는 셀이 활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얘의 복제 셀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클로널 익스펜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처음부터 뭐 이 종류 저 종류의 모든 항체를 만들어내는 셀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몇 개, 한두 개 카피만 다양성을 가지고 존재를 하게 돼요. 그때 요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이제 머추어 B셀이죠. 성숙하게 되면서 요 아이를 복제를 해서 앰플리파이, 증식을 시키는 거죠. 그 중에서 메모리하는 애를 남겨놓게 되고 플라즈마 셀이에요. 직접적으로 플라즈마 셀을 만들어서 항체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항체 생산하는 세포가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메모리 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요 기다리고 있다가 요 안티젠을 인식하게 되면은 또 동일한 클로널 익스펜션으로 갑작스럽게 항체를 생산하게 되겠죠. 짧은 시간에. 항원과 접촉 후 클론 선택, 뭐 클로널 셀렉션이라고 얘기하고요. 클론 선택한 다음에 뭐 1차 반응, 2차 반응을 통해서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림프구를 대부분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나가서. T 림프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T 헬퍼셀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처음에 클로널 익스펜션을 통해서 네이티브 T셀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애는 떠듬 천천히 이제 한 놈이 선택이 되겠죠. 클로널 셀렉션. 그러면 걔를 급작스럽게 쭉 증폭을 하면서
이펙터 T셀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작동을 시키고 뭐 반응을 한 뒤에는 다 이제 제거를 하죠. 그리고 일부 메모리하는 T셀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접촉하는 후에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는 데는 10일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선천 면역은 여기서 작동을 하게 되죠. 이 후천 면역을 처음 인식해서 작동시킬 때는 일주일 이후에 나타난다고 했었죠. 근데 메모리가 된 후에는 보통 하루면 돼요. 1일이면 바로 상승돼서 반응을 하니까 한번 감염됐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빨리 반응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B 또는 T 리프구의 분화 과정은 최초 감염 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번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들어오는 진입되는 바이러스 또는 병원체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유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가 선택이 되고 클로널 셀렉션 그 다음에 성숙화돼서 대량으로 복제가 되는 형태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뭐 체액성 면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건데요. 체액성 면역은 아까 B세포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B세포 표면에 항원 인식 분자가 B세포 수용체 BCR을 이제 결합을 해서 인식시키게 되고요. 미경험 B세포 네이티브 B셀의 막표면 항체에 항원이 결합하게 되면은 이 아이에 의해서 성질세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B셀의 최종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펙터 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이 항원을 기억하는 메모리 B셀을 남겨둬서 후에 이게 이제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한번 경험했던 거를 바로 활성화시키는데 B셀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은 선천 면역, 후천 면역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후천 면역 내에서 처음 경험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1차 면역이라고 그러고요. 2차 면역이라는 거 한 번 경험했던, 이미 경험했던 병원체를 B세포가 바로 인식해서 빠르게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10일 정도 걸리고 이거는 하루 1일 미만으로 바로 일어나게 되는 빠른 반응입니다. 오케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이런 항원을 특정한 항체를 갖고 있는 B셀이 인식을 하게 되고요. 뭐 레스팅 B셀이랑 쉬고 있는 애죠. 쉬고 있는 애. APC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에요. 얘에 의해서 활성화 시켜주게 되면은 B셀이 활성화되고요. 요 활성화된 B셀이 요 클로널 익스펜션을 통해서 플라즈마 셀을 대량으로 만들고 항체를 막 쏟아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 있듯이 액티베이트 B셀이 여기 항원을 인지를 하고 요 아이를 통해서 요 T셀도 더 B셀을 활성화시켜주게 되는 거죠. 아까 T 헬퍼 같은 경우는 CD4 MHC 클래스 2죠. 248 T 헬퍼가 B셀 활성을 도와줍니다. 결국에는 CD4 헬퍼 T셀이 B셀의 활성을 도와줘서 더 많은 B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뭐 자체적으로 활성되고 T셀의 도움으로 또 더 활성되고. 세포 면역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T셀이 주 작용 세포가 될 거고요. T 헬퍼의 작용에 의해서 B셀, T셀인데 이게 TC입니다. 그래서 세포 수용체, T셀 리셉터가 작동을 하게 되고 보조 수용체로 아까 얘기했던 CD4냐 CD8을 인식하는 아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CD8을 인식하면 TC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걔가 병원균을 감염탄 세포를 죽인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미경험 세포 똑같습니다. 네이티브 T셀이 T세포 수용체 T셀 리셉터에 안티젠 결합한 아이를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B셀은 한 종류, 안티젠 뭐 MHC 클래스 2가 보통 역할을 하고요.
요 T셀은 보조 수용체가 있어서 MH 클래스 1이냐 2에 따라서 헬퍼셀이냐 1, 이제 사이토톡식 T셀이냐 활성되는 T셀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거죠. 먼저 헬퍼가 활성돼서 사이토카인 분비해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킬 거고요. 그 다음이 4, 8이라고 했으니까 4가 먼저, 그 다음 8.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사이토톡식 T셀이 직접 작용해서 감염된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 세포에 직접 작용한다고 그래서 세포성 면역이에요. 오케이?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설명이 됐죠. 그림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뭐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에서 대식작용에 의해서 항원을 표지할 거고요. 여기 덴드라이트 셀 A, B, C라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A, B, C의 항원을 네이티브 T셀이 인식해서 익스펜션 되겠죠. 그 과정 중에 MHS 클래스 2예요. 그러면은 T 헬퍼셀, 이 벡터 T셀 작동할 거고 B셀 활성도 도와주겠죠. 그러면 항체 만들 거고 T 헬퍼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직접적으로 뭐 CD8 T셀, 사이토톡신 T3라고 그러면 요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작동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럼 안티바디 타이터라고 그랬는데 뭐 특정 항원에 반응을 해서 프라이머리 안티젠 리스폰스 굉장히 작아요. 윅이에요, 윅. 첫 번째 1주, 2주차, 4주 가서 요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뒤에 한번 반응한 애, 안티젠 A, B를 동시에 줬을 때 A는 처음보다 이만큼 올라가죠. B는 이제 시작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처음 반응했을 때는 안티젠이 반응에 의해서 안티바디, 항체가 만들어지는 양이 한정돼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이 빠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1차 면역, 요거를 2차 면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1차 감염과 2차 감염에 대한 항체 생산량 또는 반응이 이만큼 급격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면역 회피 얘기인데요. 면역 회피는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어떻게 작동시켜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려고 해도 이 바이러스들은 그 면역 반응에 대해서 회피하는 반응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방법은 뭐 숙주의 면역 반응을 회피함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유도하고 바이러스 증식을 최소화해서 면역을 피하고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자꾸 면역 반응에. 그래서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 애쓰는 그런 반응이 돼서 면역세포 감염, 면역세포에 감염돼서 직접적으로 면역세포 반응을 없애든지 또는 면역 관용 유도, 면역세포가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면역 반응을 아예 억제시킨다든지 면역 도피, 항원 소변이, 대변이, B 림프구, T 림프구 이런 데 숨어서 면역 이제 세포 감염하는 거 유사하죠. 도피하게 되는 것, 또 잠복 감염, 숨어 있는 거죠. 그렇다가 면역이 약해지면 나타나고 대상포진 이런 것들. 그래서 총 5가지. 면역 세포 감염, 면역 관용 유도, 면역 반응 억제, 면역 도피, 잠복 감염이 면역 회피의 주 형태입니다. 뭐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바이러스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바이러스마다 면역 세포에 감염하는 거, HIV,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거, 그리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거. 이거는 유사하지만 좀 다른 거예요. 면역 반응을 아예 억제하는 거고, 관용을 유도하는 거, 면역 반응은 살아있는데, 살짝 피해가는 거예요. 면역 도피랑 어떻게 보면은 관용과 유사한 거죠. 숨어갖고, 잠복, 안 걸리는 거. 오래 천천히 조금씩 증식하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헤파타이티스, 뭐 여기 있듯이 면역 관용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들이 면역
것에 대해서 반응이 안 일어나게 해서 만성질환을 유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바리셀라 조스터라는 게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형태고요. 오케이? 꼭 한번 그 뒤에 따로따로 하나씩 해놓은 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작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쫙 한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여러분들이 면역을 계속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는 면역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설명한 것들을 한 번만 더 한번 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질문을 꼭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셨죠? 혹시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세요. 질문 없어요? 너무 어려워? 쑥 지나간 것 같아요? 면역은 원래 그래요. 이뮤놀로지는 한 번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자주 접해서 반복해서 듣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요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선천 면역, 후천 면역 나눠지는 구분이 있고요. 후천 면역 오늘 배운 부분에서 후천 면역은 T셀이 관여하는 세포성 면역과 B셀이 관여하는 체액성 면역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 이 바이러스들은 5가지의 형태로 면역을 회피하고 그 면역 회피를 통해서 증식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살아남게 된다. 라는 거. 아셨죠?